안녕하세요. 한 주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봄이 오는 소리. 지난 2월 4일이 입춘이었죠. 이렇게 입춘도 지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봄이 오고 있어요. 제가 매 시간마다 봄 타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날도 많이 풀렸고요. 선생님 진짜 봄이 오고 있다니까요. 아저씨 마음이 설레는 걸로 봐서 진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봄처럼 살금살금 다가오는 손님들 중에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도 계신다고 하는데 뇌혈관 질환이 그렇습니다. 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6명 중에 1명이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위급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어서 네. 병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소리 없이 다가와서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신병국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신경외과 전문의 신병국입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요, 예. 무서워요. 빵야. 소리 없는 저격수 뇌혈관 질환인데요. 네. 아니 왜 흔히 알기로는 좀 이 뇌혈관이 수축하는 추운 겨울에 뇌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또 듣거든요. 네. 근데 요즘엔 뭐 봄이 오고 있는데 이런 시절에도 뇌혈관 질환을 좀 주의해야 됩니까? 네, 한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조금씩 지금 풀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 옷차림을 얇게 입는다거나 또는 한겨울에 못했던 운동들을 봄에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기온차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지 않아서 자율신경계 이상을 초래해서 네. 혈관을 과도하게 수축시킨다거나 네. 또는 혈압을 올리는 경우가 많죠. 예. 자칫 방심하다가는 뇌혈관 질환에 걸리기 십상이고요. 음. 실제로도 겨울에 많다고 생각되지만 네. 봄에도 상당히 많은 환자가 뇌혈관 질환을 예. 앓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병원에 오게 됩니다. 예. 네. 실제로 겨울보다 봄에 병이 실제로 많거든요. 관절염 같은 관절에 뭐 이상이 생기고 다치고 하는 분들도 겨울에 많이 다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봄에 더 많이 다치시고 그래요? 우울증도 봄에 조금 더 위험한 경향이 있고 봄에 이렇게 지금 같은 계절에 이제 위험해지는 병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뇌혈관 질환 하면 제가 듣기로는 뇌가 산소에 굉장히 예민하다. 산소가 부족하면 굉장히 예민하고 평소에도 산소를 많이 먹는 기관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 몸에서 뇌 활동은 뇌 동맥을 통해 흐르고 있는 혈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데 우리 몸의 조직 가운데 특히 뇌 조직은 산소 부족에 아주 민감한데요. 네. 뇌 조직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한다면 네. 해당 부분에 뇌 활동이 정지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네. 뇌 조직은 영구적인 손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네, 나중에 맞습니다.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뇌에서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네. 또는 터지게 되면 그 뇌가 손상돼서 갑작스럽게 기능을 중지하게 되는 네. 질환을 바로 뇌졸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뇌졸중이 생기는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뇌혈관 질환은 크게 나누게 되면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질환, 네. 그리고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터지는 것과 막히는 것. 그렇죠. 뇌혈관이 터지는 질환을 네. 출혈성 뇌질환, 예.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는 질환을 허혈성 뇌질환 이렇게 예. 부르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 CT 촬영을 하면 네. 뇌출혈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병변이 이제 우리 나타납니다. 시청자분들도 자주 보셔서 대충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아, 저기가 하얀 터진 거죠? 네, 네. 부분이구나. 네. 이렇게요. 그리고 이 CT 사진이지만 네. 뇌경색의 경우에는 이렇게 까만색 병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뇌경색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아니 CT 사진에 왜 이렇게 색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피가 고였느냐. 네. 피가 고이게 되면 혈액이 CT상에서 하얗게 보이게 되고요. 저기 피가 그렇죠. 모여 있는 거군요. 혈액이 네, 고이는 네, 거고요. 뇌경색이 되면 네. 피가 고이지는 않았죠. 네. 뇌 조직이 죽게 되죠. 피가 가지 않아서. 그래서 까만색으로 나타나게 네.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뇌출혈은 그럼 어떤 경우에 생기게 되는 거죠? 출혈성 뇌혈관 질환은 크게 이제 고혈압에 의해서 네. 혈관벽이 견디지 못하고 그냥 터져버리는 네. 그런 원발성 뇌출혈이 있고요. 그다음 원인으로는 뇌 동맥이 약한 부위가 생겨서 부풀어 올라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서 결국 터지게 되는 뇌 지주막하 출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뇌 동정맥 기형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게 혈관이 구불구불하게 뭉쳐 있다가 터지게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선천적으로 또 뇌혈관이 서서히 막히는 모야모야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병은 뇌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뇌혈관이 막힐 수도 있는 오. 그런 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건데 원인은 또 다양하게 있네요. 뇌출혈이 생길 수 있는 병을 방금 설명해 주셨어요. 네네네. 뇌경색이 올 수 있는 병들은 그럼 어떤 게 있나요? 뇌경색은 우리가 이제 고혈압, 어? 당뇨 등에 의해 가지고 네. 경동맥 또는 뇌 안에 있는 뇌내동맥의 동맥경화라든지 네. 이런 형태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네. 동맥벽이 두꺼워지고 예. 결국은 손상을 받기 쉬워지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네. 혈관벽이 좁아져서 매끄럽지 못해서 피가 엉겨붙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혈전증이라고 해요. 하고 혈전증이 생기면 뇌혈관이 막혀서 뇌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네. 결국은 뇌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혈전증이 되고요. 두 번째는 색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색전증은 심장에 있는 찌꺼기 예. 또는 다른 곳에 있는 찌꺼기가 날아가서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현상이죠. 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색전증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찌되었건 뇌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중단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을 하면 네. 어느 게 더 위험한지 여쭤봐도 되나요? 사실은 뇌출혈 같은 경우는 출혈량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출혈량이 굉장히 많으면 사실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뇌동맥류라든지 동정맥 기형 같은 혈관 질환들은 큰 혈관이 터지거든요. 예. 대부분 출혈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뇌경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사실은 마비만 남기고 말지만은 네. 큰 혈관, 우리 중대뇌동맥 또는 전대뇌동맥 큰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것도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 수는 뇌출혈과 뇌경색 중에 어느 게 더 많아요? 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네. 뇌출혈이 많은 국가였죠.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는? 그때 당시에는 혈압을 상당 부분 조절하지 못했던 분들이 고혈압 환자가 많습니다. 많아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병원을 쉽게 가지 못하던 시절에는 예. 사실은 혈압약을 먹지 않는 분위기였죠. 네, 그래서 네. 고혈압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출혈의 빈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병원의 대부분의 어른들이 네. 병원에 가서 혈압을 관리하시고 예. 여러 가지 약을 약도 드시고 잘 드시고 잘 그러니까. 드시죠. 어. 그런데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는 식생활이 자꾸 서구화돼요. 네.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운동이 부족해지고 비만이 되고 예, 그래서 예. 점점점 뇌경색이 많아지죠.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뇌경색이 훨씬 더 많았고요. 뇌출혈이 작았는데 네. 우리는 이제 예전에 뇌출혈이 많다가 현재는 이제 뇌경색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뇌경색 환자가 한 6, 70%, 뇌출혈 환자가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그럼 우리가 그 보통 뇌출혈이랑 뇌경색을 합해서 우리가 뇌졸중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뇌혈관 질환도 그냥 뇌졸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환자들이 그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요. 네.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이 맞습니다. 예. 모든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입니다. 예. 근데 반대로 뇌혈관 질환은 다 뇌졸중이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동맥류가 있다. 터지지 않은 동맥류를 가지고 있다. 네. 제가 병원에 왔어요. 예. 제가 뇌졸중인가요? 뇌졸중은 아닙니다. 네. 뇌혈관 질환을 갖고 있지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뇌졸중은 아니죠. 그런데 뇌 동맥류가 터져서 응급실로 왔어요. 예. 그러면 뇌졸중이죠. 뇌혈관 동맥류라는 뇌혈관 질환을 갖고 있고 네. 그게 터져서 네. 뇌 손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 뇌졸중으로 보죠. 즉 뇌혈관 질환이 결국 뇌 손상을 일으킨 경우를 뇌졸중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살짝 헷갈리실 텐데 조금 더 헷갈리게 될까요? 중풍까지 엮여서 그럼 같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실제로 뇌졸중이란 말과 중풍이란 말은 같습니다. 네. 우리 예전에 한의학적 개념에서 네. 중풍 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마비가 생기는 질환을 중풍이라고 했는데 네. 현재는 이제 뇌졸중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봄이 오면은 뇌혈관 질환 환자가 또 늘어나고 그리고 뇌경색 환자들도 점점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요. 어떤 증상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뇌출혈과 뇌경색은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죠? 네. 가장 큰 특징은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갑자기. 네. 우리 드라마 보시면은
뒷목 잡고 소리 지르고 맞아요. 쓰러지시는 네네네. 그런 모습이 자주 연출되죠. 예. 그거는 이제 특히 뇌지주막하 출혈의 특징적인 증상을 뇌지주막하 출혈. 네네. 네.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어찌되었건 갑자기 발생한다는 뇌혈관 질환의 특징은 증상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갑작스러운 두통, 예. 그리고 오심, 구토, 그리고 현기증, 편마비, 네. 언어장애, 그리고 간질발작, 네. 심한 경우는 의식소실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 뇌졸중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갑자기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하고 아프면은 그때서야 이제 내가 그 병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대부분은 우리가 한 70%는 진짜 갑자기 생겨요. 내가 식사하는데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거죠.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네.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예. 그런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예. 한 70%고요. 그리고 뇌혈관이 서서히 막히고 있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좀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옛날에 뭐 화장실 밖에 있을 때 우리 한참 겨울에 화장실에 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시고 하는 것도 이런 경우라고 네네. 보면 네. 될까요? 맞습니다. 네. 음. 화장실에서 갑자기 이제 용변 보시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대부분은 뇌졸중 환자가 가장 많죠. 갑자기 추워지고 네네. 뭐 그럴 때. 네네. 네. 이런 말도 있어요.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은 뇌세포가 손상을 입어서 결국 치매까지 발병할 수가 있다. 이 말은 어때요?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일반적으로 치매라고 하면은 우리 네. 알츠하이머라든지 네네. 파킨슨병 이런 퇴행성 질환에서 유발되는 치매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네. 뇌출혈이나 뇌경색 이후에도 음. 치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를 혈관성 치매라고 혈관성 치매. 네네 하는데요. 혈관성 치매는 큰 혈관이 문제가 생겨서 한 번에 오는 치매가 있습니다. 인지 기능의 변화, 네. 학습 기능의 변화 네.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에 어. 치매가 오는 이런 어. 혈관성 치매도 있고요. 예. 또 반복적으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서서히 진행하는 치매도 있죠. 이런 경우는 다발경색 치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알츠하이머가 있으면서 혈관성 치매가 같이 나타나는 혼합형 형태의 치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흔한 형태의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천천히 이렇게 뇌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늘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가끔 보시는 친척분들이 알아보거나 아니면 뭐 동창회에서 친구들이 알아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뇌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막힐 때마다 기능이 뚝뚝 떨어지니까 우리가 인지 기능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주변 분들도 알아보기가 쉽죠. 네. 그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1위는 암이고요. 네. 2위가 뇌혈관 질환인데요. 네. 이 뇌혈관 질환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사망률이 높은 만큼 그만큼 장애 발생률도 높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5, 60대에서 좀 많이 발병이 됐는데 요즘에는 젊은 뭐 20, 30대에서도 발병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는 모든 전 연령층이 다 관리를 잘해야겠다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최근 보고에 따르면은 네. 45세가 넘어가면 예. 45세 이전보다 3배 이상 뇌졸중의 발생 빈도가 높거든요.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네. 이제 45세 넘어가면 필수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는 맞고요. 네. 특히 이제 뇌동맥류 같은 병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 20대, 30대도 터져서 오게 되고 동정맥기형, 모야모야 10대부터 이제 증상이 발생하죠. 우리 소아중풍이라고 해서 그래서 10대부터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는 전 연령층이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르신들만 이런 병들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방금 얘기 들으셨습니다만 45세부터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고 20, 30대도 생긴다고 하니까 한참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할 나이에 이제 이런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병들이 온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젊은 연령층은 좀 선천적으로 뇌혈관 질환이 발병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보통 10대, 20대, 30대는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요즘 이제 30대도 고혈압성 뇌출혈이 오기는 해요. 네. 예전보다 빈도가 좀 높아지고 있긴 예. 한데 보통은 우리가 젊은 연령층에서 뇌출혈이 생겼다 하면 이제 동정맥기형 또는 모야모야병 네. 그리고 동맥류가 있지 않나 반드시 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거는 기억하시더라고요. 뇌 속에 시한폭탄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뇌 속의 시한폭탄이라고 해서 예.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있고 예.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뇌동맥류는 어떤 병이냐면은 네. 혈관벽이 약해지고 늘어나고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네. 그런 병을 뇌동맥류라 하고요. 네. 사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시한폭탄이라는 어, 우리가 이름을 네. 붙이고 있습니다. 이 병은 정상인과 달리 네. 어떤 혈관의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고 네. 그로 인해서 혈관벽이 얇아지고 음. 그 부분에 혈류가 지나가면서 지금 저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네. 볼록하게 돼 있는 거 그죠? 네네. 네네. 그 풍선이 마치 부풀어 오르는 네네. 것 같아서 네네. 곧 혈류가 터질 것 지나가면서 같아요. 이 혈관벽 얇아진 부분을 자꾸 부풀어 오르게 만들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터지기 쉽게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인구 약 2%, 네. 100명 중 2명이 이것을 가지고 네.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어. 일반적으로 뇌동맥류를 가진 환자는 해마다 음. 1 내지 2%가 터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와. 네네. 그럼 그 우리들 100명 중에 2명은 가지고 있는데 그냥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렇죠. 와, 그럼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아까 터지기 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터지면 어떻게 돼요? 네. 터지면 예. 아주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예. 마치 뇌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네네. 고통을 느낀다고 표현을 하시게 되거든요. 예?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구토, 음. 그리고 의식 저하, 그리고 뒷목이 뻣뻣해지는 경부강직이 동반이 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두통이었다. 한 번도 어. 겪어보지 보지 못한 못한 두통. 두통이었다. 의식이 있는 환자들은 네. 그렇게 네.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 상당수에서 의식 소실을 네. 유발하게 되죠. 예. 그리고 때로는 간질이라든지 네. 마비라든지 이런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시한폭탄이란 말이 왜 붙은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뇌동맥류는 주로 뇌의 어떤 부분에 생기는 거예요? 뇌에 있는 혈관에는 사실은 모든 혈관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특별히 좀 잘 생기는 부위가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이마 앞쪽에 있는 네. 전교통동맥이라는 부위가 가장 발생 빈도가 높고요. 아, 저 혈관들이 이제 뇌 속에 있는 예, 뇌 속에 중심에 있는 있는, 뇌 그 중심에 있는 혈관들이죠. 혈관입니다. 그리고 중대뇌동맥이라고 해서 우리 측두부에 있는 네. 혈관인데요. 거기도 발생 빈도가 높고요. 네. 잘 터지는 또 부위이기도 합니다. 음. 그 외에도 내경동맥 원위부 그리고 기저동맥 이런 부위에서도 잘 생기고요. 잘 터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어디라고 해도 우리가 알기는 힘들 것 같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럼 뭐 이렇게 막 힘주는 운동하거나 막 그러면 터질 수도 있고 막 그런 걸까요? 그렇죠. 보통 갑작스럽게 뇌압이 올라가는 상황, 예. 뭐 화장실에서 변을 보실 때 변비가 심해서 음. 이제 과도하게 힘을 준다든지 네. 또는 헬스장에서 아주 무거운 바벨을 과도하게 들어 올린다든지 예. 이런 경우가 이제 뇌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예. 또 그리고 갑자기 신경 쓰는 일, 또 네.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면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는 모양에 따라 네. 아주 울퉁불퉁한 모양은 특별한 이벤트 없이 네. 그냥 터지기도 하죠. 그러면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하는 건강검진에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네네. 건강검진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네. 요즘은 CT로 하는 혈관 촬영 네. 또는 MRI로 하는 혈관 촬영 예. 있습니다. MRA라고 하고요. 예. CT로 하는 거는 CTA라고 하는데 예. 그런 혈관 촬영을 통해서 네. 미리미리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아무 증상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MRA 예, 그런 뇌 동맥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를 예방적으로 건강검진으로 포함해서 검사하시는 걸 찬성하시는 쪽인가요?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보는 환자의 대부분이 예. 네. 뇌동맥류 환자이기 때문에 음. 사실은 CT로 하는 혈관 촬영 같은 경우는 비용 네. 대비 효과는 아주 뛰어나거든요. 예, 예. 그래서 CT로 하는 혈관 촬영이라도 한번 해서 이러한 질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혈관 촬영 말고 네네. 이렇게 초음파로 네네. 목 혈관을 이렇게 요즘 보는 검사도 가끔 하시는 분들 네네. 계시거든요. 네네. 그건 어떤가요? 경동맥 초음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경동맥 초음파는 허혈성 뇌질환, 뇌경색을 예방하는 중요한 검사죠. 그래서 경동맥이 그런데 단점은 경동맥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경동맥이 좁아져서 예. 뇌경색이 오는 것은 미리 네. 예방을 할 수가 있지만 네. 뇌동맥류, 예. 동정맥 기형 또는 뇌 안의 혈관이 좁아지는 것은 초음파로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를 해서 내가 경동맥이 깨끗하다. 예. 그러면
뭐 뇌졸중이 걸리지 않는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안쪽까지 다 봤으면 좋겠는데 왜 네네. 굳이 초음파로 그럼 여기만 볼까요? 경동맥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네. 위에 뇌 안의 혈관도 좁아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그래서 경동맥은 사실은 크기가 조금 큰 혈관에 들어갑니다. 네. 뇌혈관은 상당히 작은 혈관에 들어가고. 예. 그래서 큰 혈관이 좁아져 있다면 음. 안에 있는 뇌 안에 있는 혈관도 좁아져 있을 것이다 유추할 수가 있고요. 아. 그래서 허혈성 뇌질환에서는 네.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음. 계속 이야기를 할수록 조금씩 무서워지고 있거든요. 전 사실 한 번도 검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아니 몇 살 때부터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어. 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경 씨 같은 나이에서도 저도 해야 될까요? 이런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것은 30대 초반에는 CT로 뭐 혈관 촬영을 한번 해본다든지 그래서 하래요. 아이고 걸렸네요. 그래서 선천적인 어떤 질환이 없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없다 그러면 사실은 안심하고 지내셔도 되고요. 1년에 한 당뇨 번 정도요? 아니요. 30대에 한 번. 30대 한 그냥 한 번요? 번. 왜냐하면 이제 내 동맥류라든지 네. 또는 뭐 모야모야라든지 예. 네. 또는 동정맥기형은 찍어서 없으면 대부분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는 좀 네. 선천적으로 오는 질환들을 그렇죠. 검사를 먼저 하는 한번 거네요. 감별을 어. 하는 시기가 30대 초반에 한번 해주시면 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40대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뇨가 있느냐, 고혈압이 있느냐, 이런 성인병이 있느냐 네. 이런 거에 따라 어. 또는 이제 빈도를 조금 늘려서 검사를 하시는 게 아, 맞을 것 서른 즈음에 물론 뭐 어느 시인의 말처럼 서른 즈음에 잔치는 끝났겠지만 나에게 서른이 됐다는 기념으로 이런 검사 한번 해보는 것도 오, 의미가 있지 그러네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아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시한폭탄이요, 풍선, 뇌동맥류 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치료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거를 어떻게 좀 부푼 거를 가라앉혀야 될까요? 선생님 일단 터지고 나면 그냥 응급 상황의 수술인 건 거예요, 그죠? 네네. 지금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건 이제 터지기 전에 전에. 할 수 있는 것들, 네네. 그죠?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네네. 사실은 터지기 전에 모든 동맥류를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사실 크기, 모양, 예, 위치를 우리가 보고 치료를 할 거냐 또는 추적 검사를 할 거냐 이런 네. 걸 결정하기도 하고요. 예. 환자가 도저히 나는 이걸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니까. 네, 그러면 또 이제 서둘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어찌되었건 뇌혈관이 부풀어 올랐을 때는 약물적 치료는 없습니다. 네, 완벽하게 해결하면 수술적 치료고요. 네. 크기나 모양의 위치가 좀 좋다면 추적 검사거든요. 네. 그래서 없애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개두술. 네. 개두술을 시행하여서 개두라 네. 하면 머리를 연다라는. 네, 개두술을 네. 시행해서 부풀어 오른 혈관의 입구를 이런 집게로 물어서 네. 혈류가 동맥류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예. 그래서 터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예, 예. 개두술이 있겠고요. 예. 좀 큰 수술이네요. 뭐 일반인이 느끼는 상당히 비교적 큰 수술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는 성적이 아주 좋거든요. 예. 비파혈성 뇌동맥류 수술적 치료했을 때 네. 99%는 뭐 정상 생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터지기 전에 수술을 한다면 예. 뭐 거의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다른 방법은 혈관 내 수술인 코일 색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개두를 하지 않고요. 음. 허벅지에 있는 동맥을 통해 뇌 안에 있는 혈관까지 아주 가느다란 미세 도관을 삽입한 다음 코일이라는 백금으로 된 것이거든요.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코일이라는 것을 채워 네. 넣어서 예. 터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여기에 뭔가를 더 넣으면 오히려 더 쉽게 잘 터질 것 같거든요. 왜 이게 치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동맥류 속을 코일로 가득 채우게 되면 네. 혈류가 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네. 네. 동맥류 속으로 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터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렇죠. 말하자면 실뭉치 같은 걸 안에다가 이렇게 어. 꽉 채워두면 그 속으로 피가 비집고 들어가지 문을 못하는 거니까. 닫아둔다라고 그런 생각을 거죠. 하면 네, 되겠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클립하는 거는 머리를 열고 하는 수술인 건가요? 그렇죠. 예. 우리가 결찰술, 클리핑이라는 예, 예. 것은 우리가 클립이라는 것으로 예. 동맥류의 목을 무는 네. 그런 수술인데 요거는 다 개두술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일 색전술은 열지 않고 하는 수술이 되겠죠. 저는 뒤에 거 할래요. 네. 그래서 예. 지금 사실은 코일 색전술이 처음 나왔을 때는 네. 네. 사실은 한 20% 전체 동맥류의 치료의 한 20% 정도를 색전술로 했고 예. 개두술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뭐 70%, 네. 많은 병원에서는 80% 가까이를 색전술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머리 안 열어도 되니까 네. 그죠? 20 사진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보니까 네. 코일 색전술 그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예.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기 좋은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네. 낭형 동맥류. 예. 이제 입구가 좁고 주머니가 큰. 그러면 코일을 채워 넣어도 네. 코일이 빠지지가 않겠죠. 이런 아. 모양은 네. 색전술에 아주 좋은 예. 그런 모양이 되겠고요. 음. 사실 방추형 동맥류 이런 네. 동맥류는 어. 사실상 색전술을 시행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아. 하지만 뭐 치료는 할 수는 있지만 예. 여러 가지 위험성을 안고 방추형 동맥류는 색전술을 시행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저 경우는 머리를 열어서 수술을 네, 개두술을 하는 한다거나 예. 또는 최근에 나온 혈류 유도용 스텐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에 스텐트만 깔아주면 네. 동맥류가 사라지는 혈류 유도용 스텐트라는 게 이제 최신에 개발돼서 아. 환자들한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수술은 제가 뭘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아니죠. 네네. 환자의 그 예. 동맥류의 크기, 모양 어. 이런 것을 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도 가지고 있는 병도 있다고 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뇌혈관 질환 중에 우리가 선천적인 질환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우리가 동정맥 기형이라는 병하고 네. 모야모야 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제 뇌 동정맥 기형이라는 병은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혈관은 그림에서 보시듯 동맥과 정맥이 있고 네.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모세혈관이 있죠. 있죠. 네. 그런데 동정맥 기형은요. 네. 모세혈관이 없어요. 예. 뇌 특정 부위에 모세혈관이 사라지니까 오. 동맥이 바로 정맥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즉 동맥의 압력이 정맥의 압력으로 바로 연결이 되면서 아. 혈관들이 부풀어 오르게 되죠. 예. 잘 터지겠네요. 그렇죠. 네.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더 견디지 못하고 아. 터지게 되는 그런 네. 질환이 뇌 동정맥 기형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런 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뭐 증상이 빨리 나타나는 사람들은 뭐 10대부터 뭐 터지거나 또는 간질발작, 두통 뭐 이런 것으로 오기도 하고요. 네. 20대, 30대의 발열 빈도가 굉장히 40대까지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뇌출혈이 왔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동정맥 기형을 간별 진단에 넣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있었죠. 네. 모야모야병. 네. 이거는 어떤 거예요? 상당히 이름이 독특하죠. 모락모락 이제 아실걸요 아마. 네, 일본 네, 말로 네. 모락모락. 네. 네네. 사실은 모야모야병은 선천적으로 이유 없이 뇌혈관이 서서히 막혀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뇌혈관이 다 막히게 되고요. 네. 네. 뇌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작은 혈관들을 자꾸 생성해내는 네. 그런 병이라고 보십니다. 살려고 막 네네. 만들었군요. 네. 네네. 그래서 결국은 다 혈관이 사라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런 비정상적인 이런 네. 가느다란 혈관만 남게 되죠. 예. 이런 것을 모야모야병이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 증상은 네. 소아에서는 혈관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대부분 뇌경색으로 오게 돼요. 소화가 뇌경색으로요. 예. 네, 우리가 이제 소아에서 뇌경색. 뭐 보통은 라면을 먹다가 후후 뭐 불다가 네. 또는 막 뜀박질을 하다가 네. 이런 경우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 네. 이런 증상으로 가장 많이 오게 되거든요. 오. 예, 정상혈관이 자꾸 없어지면서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가느다란 혈관이 조금 덜 발달을 한 어린 나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허혈성 증상, 뇌경색 증상이 더 많게 되고요. 성인이 되면 그 시기를 넘겨서 성인이 되면 네. 혈관은 거의 다 막히고 네. 아주 가느다란 혈관만 결국 남아 있어요. 예. 그 혈관은 아주 약하기 때문에 터져서 오게 되죠. 그래서 성인에서는 뇌출혈의 빈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라면을 먹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달리기를 하다 쓰러지기도 하고 학교에서 트럼펫을 배우고 있는데 막 불다가 막 쓰러지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엄마가 이제 불안해서 네네.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뭐야 병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네네. 그러면 수술해요? 네, 대부분 수술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축두부에 있는 뇌혈관, 두피에 있는 혈관을 네. 뇌 안에 있는 혈관과 직접 연결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우와. 직접 연결해서 네. 우리 1mm, 2mm짜리 혈관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네. 직접 연결해 주기도 현미경으로 보면서 그걸 선생님들이 직접 네네. 손으로 네네. 꿰매 주시는 보면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두피에 있는 혈관이 예. 뇌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네. 그렇게 하는 걸 직접 문압술이라 하고요. 어. 두 번째는 소아 같은 경우는 그냥 두피에 있는 혈관을 뇌혈관에 심어주기만 해도 네. 거기서 자라 들어갑니다. 아. 그런 걸 간접
모납술이라고 그러죠. 아유, 이게 애들 일이니까 자꾸 걱정이 돼서 네. 그런 시술을 받고 나면 아이들 나중에 성장하고 뭐 뇌기능 발달하는데 별 문제가 없나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찍 네. 발견해서 치료만 해주면 아기들은 아직 뇌가 한참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네. 연결을 해줘서 혈류만 정상적으로 공급해주면 아기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살아가요. 아, 정말 다행이고 그럼 다행이네요. 이걸 발견하는 게 제일 급선무겠다, 그죠? 네, 네. 그러게요. 이제 부모님들의 좀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남녀노소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뇌혈관 질환을 겪게 되면은 뭐 후유증도 심각하고 뭐 아까 치매도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골든타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골든타임 정확히 얼마만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네, 우리가 흔히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time is brain. 바로 이제 뇌는 시간이다. 그만큼 이제 시간을 강조한 말인데요. 네. 사실은 모든 뇌혈관 질환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은 예. 우리가 이제 골든 타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 시간이죠. 예.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 특히 이제 뇌경색, 예. 뇌경색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 네. 혈류 공급이 어느 정도만 안 돼도 뇌조직이 영구적인 손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 최소한의 시간을 정해놓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정맥으로 주사를 놓아서 혈관을 뚫는 약을 쓰게 되는데요. 그게 4시간 반 안에는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환자는 적어도 3시간까지는 와야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 주사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고 사실은 1시간 만에 오는 환자는 더 경과가 좋습니다. 네. 피가 네. 그만큼 안 가는 시간이 네. 짧아졌으니까. 예. 뭐 3시간, 4시간. 아무래도 좀 네네. 덜하겠어요. 네네, 후유증도 훨씬 덜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골든타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지만 늦어도 4시간 반에는 정맥내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네. 네네. 미니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살짝 왔다가 그냥 지나간 분들, 네네. 그분들은 괜찮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네네. 네. 우리가 이제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크게 2가지를 포함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과성 허혈이라는 건데 네. 일과성 허혈은 잠깐 피가 안 갔다가 다시 가는 경우예요. 잠깐 피가 안 갈 때 마비가 생겼다가 네. 금방 회복되죠. 네. 짧게는 30분, 예. 길게는 1시간, 24시간 이내에 다 회복돼 버립니다. 예. 아, 나는 괜찮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고 지낼 수가 있고요. 또 열공성 경색이라 해서 뇌 아주 작은 부위에 경색이 오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마비가 살짝 왔지만 금방 네. 회복되는 경우죠. 네. 그런데 미니 뇌졸중은 대부분 나중에 큰 뇌경색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병원에 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니 뇌졸중이라는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급성으로 미니 뇌졸중 왔을 때는 병원에서 치료하시면 아주 짧은 기간 치료하시고 정상적으로 퇴원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향후 뇌졸중의 2차 예방에 예. 대해서 계속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예방 말씀하시니까 또 걱정이 뭐냐면 한번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왔는데 네, 치료를 받았는데 또 네. 오기도 해요. 또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뇌졸중은 사실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제가 네. 이렇게 환자분한테 설명드리는데 첫 예. 번째 바꿀 수 없는 것, 유전적 요인이죠. 그렇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 음. 어쩔 수가 없어요. 집안 대대로 뇌졸중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는 두 번째는 자기의 생활 습관입니다. 네. 자기의 생활 습관 바꾸지 않고 약만 먹는다면 예. 네. 뇌졸중이 예방되지가 않죠. 네. 사실은 약만 먹여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약을 주면 됩니다. 예. 그렇지가 않죠. 음. 그래서 이제 본인의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예.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이제 동양인에서 특히 우리가 항혈전제를 복용하는데 네. 내성이 있어요. 네. 동양인의 상당수가 항혈전제에 내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성 검사를 해서 예. 이 항혈전제가 나한테 듣는가 안 듣는가, 내 몸에 듣는가 안 듣는가. 예. 요즘은 내성 검사를 해서요. 내성이 있다 하면 약을 바꿔드리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다 받으셔야 돼요. 선생님 말씀 나온 김에 요거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네. 워낙 무서운 병이다 보니까 예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예방 수칙 같은 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뇌혈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흡연, 비만, 여러 네. 가지 스트레스 이런 이런 등과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예.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요. 또 나옵니다, 담배. 네네. 네. 네,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 네.
뭐 불가능합니다. 네.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요. 네. 채소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가능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네.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 유지하셔야 되고 살 빼셔야 된답니다. 네. 스트레스 줄이시고 예.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셔야 제일 되고 어려운 거죠. 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네. 검사하시고요. 예, 그리고 네. 꾸준히 치료하셔야 되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응급 증상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네. 빨리 병원에 오시는 거. 예. 이러한 뇌졸중의 강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증상을 미리 알려드리는 데 있어요. 네. 그래서 빨리 응급실에 오시는 게 가장 어. 중요합니다. 소리 없는 저격수, 빵야빵야, 뇌혈관 질환 네.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예방을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늘 신병국 신경외과 전문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